세계의 단판이 될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 세계의 시선이 베트남에 쏠려 있는데요. 네,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에 도착해서 본격적인 회담을 준비 중이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잠시 뒤 도착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을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시간에 이어서 전현준 우석대학교 초빙 교수, 장철훈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정은 위원장의 일정에 대해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관에 약 1시간가량 머문 뒤에 현재는 숙소로 돌아간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이 현재 지금 김정은 위원장 오랜 기간 기차를 타고 왔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 또 이 세계의 단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전략을 가다듬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정답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첫째는 이제 휴식이 물론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휴식을 좀 편안한 자세로 저녁을 먹겠죠. 저녁 먹고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하면서 지금까지 이쪽 비건과 김혁철이 여러 가지 지금 그 의제를 놓고 밀당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지시를 하겠죠. 그렇지만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큰 구상은 다 서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평양을 떠날 때부터. 그러나 이제 미국 반응이 과연 어떻게 나오는 건지, 이를테면 상응 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상당한 많은 지시를 직접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지시를 해서 현장에서 총괄 지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받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북한 대사관을 방문하고 나서는 현재까지 다시 호텔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랑 이제 2시간 정도 차이가 나니까 거기에는 7시 16분 정도입니다. 저녁 시간인데 뭐 식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어떤 행보들이 있을까요? 앞서 출연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도 뭐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예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그 야경이 화려하게 돼 있는 뭐 싱가포르의 랜드마크를 방문했던 그런 사례들로 비춰봤을 때는 하노이도 그런 랜드마크나 아니면 주변의 유명 관광지 혹은 북한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어떤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시찰을 나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 오늘 오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가능성이 논의가 됐던 베트남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지금 상황에서는 오늘 이루어지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도 이루어진다면 내일 저녁부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과 공식적인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내일 낮 시간 동안에 아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한 지금은 이제 모든 관심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만 쏠려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에 앞서서 이제 베트남 주석을 예방해서 간단하게 뭐 정상회담까지는 뭐 진지한 회담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예방해서 상견례하고 서로 간에 고맙다, 잘 왔다 이런 정도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 정도를 가지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예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내일 낮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베트남 지도자들의 또 만남이 예정돼 있잖아요. 이건 저희가 이미 알려진 사항인데 거기에 더불어서 김정은 위원장도 예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관측을 하시는 겁니까? 아무래도 싱가포르 정상회담 사례를 보면 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회담이 열리는 국가의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뭐 응당한 예우기 때문에요.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만나든지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만나든지 선호의 문제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지 않고 혹은 뭐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만날 가능성도 있겠지만 회담 전에 네. 만나서 고맙다, 잘하겠다, 좋은 성과 기대하시라 이 정도는 충분히 해야 하지 않을까 외교 관련한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요. 네, 저희가 이 뭐 의제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에 네. 앞서서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에 도착을 했는데 이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도 베트남 하노이에 남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 지난 23일에 평양을 떠났기 때문에 집권 이후에 가장 오랜 기간 이 평양을 비우는 일이 될 텐데 이 부분도 상당히 의미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은 모스크바를 2001년에 약 23일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평양을 떠나서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하면서 물론 북중 정상회담을 세 차례 하고 뭐 그렇겠습니다만 싱가포르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만은 2박 3일 이상 벗어난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가장 이제 오랫동안 평양을 비운 상태인데 아마도 평양에 대한 어떤 자신감 얼마든지 되면 뭐 안정을 유지할 수 있고 특히 최용해가 남아서 지금 모든 걸 지금 통제를 하고 네.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탈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또 만약 혹시 뭐 그럴 일 없겠습니다만은 일이 있다고 한다 손치더라도 최용해라든가 이제 군부라든가 이 사람들이 충분히 그걸 감내할 수 있는, 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비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북한에는 사실은 이제 반체제 세력이라든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시위라든가 그런 거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도 뭐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고 또 김정은 위원장은 어떻든 경제 발전을 위해서 올인하고 있고 네. 주민들이 그걸 잘 알고 있거든요. 사실 따라서 이번에 가서 오히려 성과를 잘 내오기를 바라지 않을까. 그래서 성과를 잘 내와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인민들도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되고 네. 특히 젊은 세대들은 그러한 바람이 상당히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 발전에 대한 의지를 계속해서 내비치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를 타고 60여 시간 이상이 걸려서 이제 대륙을 종단해서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어떤 발전된 모습도 봤을 것 같고 또 베트남에 와서도 또 발전된 그렇습니다. 어떤 모습들을 확인을 하면서 경제 발전에 대한 어떤 구상들도 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경제에 올인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제 작년 4월 20일에 선포를 했기 때문에 무슨 수를 쓰든지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 약속을 인민들에게 직접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독재국가지만 그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정치적 정당성이라든가 이런 걸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어떻든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핵 문제는 해결하겠다는 생각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핵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지 미국과 타협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경제 제재는 계속 될 것이고 그렇다 한다면 우방인 중국이나 러시아까지도 네. 그런 이제 전폭적인 지지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 위원장도 그걸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제 경제가 아무리 어렵다고 손치더라도 안보를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또 국가에서 보게 되면 그 쉽지 않은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든가 한미동맹을 깬다든가 네. 그런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핵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체제, 북한 정권을 유지해주는 보검이다.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보검인데 어떤 그 담보가 없이 그러니까 안보에 대한 담보가 없이 핵을 또 무조건 포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미국도 어떻게 보면은 그 북한의 입장이랄까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빨리빨리 해서 북핵 문제가 정말 올만히 해결이 되고 그렇다면 북한이 사실 어느 정도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만이 한반도에도 안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웃에 너무 못 사는 사람이 살면은 사실 불안하거든요, 항상. 근데 적당히 비슷한 사람끼리 살게 되면은 뭐 도둑질할 일도 없는 거고 싸울 일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기할 일도 없는 거고 따라서 북한도 어느 정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태세,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도 네. 북핵 문제의 하나의 해결 방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의제들이 북미 간 정상회담에서 다뤄지겠습니다만 이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 또 종전선언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의미가 좀 있는 건지 교수님께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종전선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에 남북 정상회담,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9월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맺어졌던 네. 9.19 군사 합의 이런 것들이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수차례 강조를 하셨지만 한반도에 실질적으로 평화를 정착시키고 전쟁 위험 자체를 제거하는 그런 수순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작년의 남북관계 변화라는 것은 사실상 남북한 사이에 뭐 종전선언과 진배 없는 네. 다름없는 현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 남북한
한반도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북한도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지만 한국군과 연합해서 연합군을 형성하고 있는 미국과 북한도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실체이기 때문에 그 둘 사이의 긴장 관계 같은 것도 풀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과 미국이 이제 6.25 전쟁은 끝났다라는 정치적인 의미의 정치적인 수준의 선언을 하더라도 분명히 이제 군사적인 대치를 끝내고 새로운 관계를 지향해 나가는 첫 발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연락사무소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상호 간의 조치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서도 그렇고 북한을 지금까지 특정한 국가나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연락사무소 설치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국교 수립, 국교 정상화를 염두에 두고 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북한을 국가로 제대로 인정을 하고 정상국가로 대접을 하면서 앞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북미 관계를 이제 개선해 나가겠다, 구축해 나가겠다,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락사무소가 설치된다 그러면 미국의 연락사무소가 평양에 설치되고 북한의 연락사무소가 워싱턴에 설치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상호 간의 조치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북한의 연락사무소가 워싱턴에 설치됐을 때 얻는 미국의 이익보다는 미국의 연락사무소가 평양에 설치됐을 때 얻는 북한의 이익이 훨씬 더 큰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이제 연락사무소가 설치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북한에 더 이익이 크기 때문에 이것이 상응 조치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사실 주체, 참여자가 누가 될 것이냐 이런 걸로도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근데 앞서서 청와대도 얘기를 밝히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북미 간의 종전선언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좀 크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사실 남북 간에는 종전선언이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없는 걸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원래대로 한다면은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가 되면서 종전이 이제 선언이 되고 그 조항 중에 한 조항에 전쟁이 끝났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제 평화를 유지할 것인가. 네. 물론 거기에는 사실 주한미군 철수라는 그 외국군 철수 문제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평화협정에는. 그러나 일단 그건 또 예외로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남북 간에 하고 그다음에 북미 간에 하고 사실 여기서 중국은 이미 시진핑 주석이 종전선언과 관련돼서는 자기들이 조금 빠지겠다는 그런 의미의 발언을 했고 물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위해서는 일정 부분 중국이 역할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종전선언 단계에서는 중국은 좀 빠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북미 간의 종전선언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남만이 또 거기에 끼어서 남북미 3자가 종전선언을 하는 이런 모양새로 한다고 한다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종전선언은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북미 간의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적대 관계가 청산될 수 있는 그러니까 굳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고 북한이 또 미국을 공격하는 그럴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관계 개선도 되는 것이고 핵도 사실 필요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자기들이 안보 위협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북한 논리는 자기들이 미국으로부터 안보 위협을 받기 때문에 핵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했었던 건데 그 안보를 대체할 수 있는 그게 뭐냐면 북미 간의 관계 개선. 이를테면 평화선언이 됐든 어떤 상태가 됐든 군사적 대립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핵이 필요 없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다 한다면 깨끗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종전선언은 매우 중요하다. 물론 그것이 앞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하나의 빌미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에 의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달라요. 그런데다가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를 3대를 거치면서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왜냐하면 주한미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역할이 물론 북한의 남침을 방어하는 것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남한의 북침도 막아주는 겁니다. 사실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에서 북한을 쳐들어가려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미군이 그걸 막았거든요. 더군다나 중국을 또 견제하는 네.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북한으로서도 주한미군이 필요한 겁니다. 네. 네, 지금 이 북미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서 잠깐 짚어봤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구상을 밝혔습니다. 네. 신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의 역할 어떻게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아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일정하게 성과가 난다면 남북 관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선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남북 관계뿐만 아니고 북미 관계도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뭐 그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이 참여하는 앞서서 전현종 교수님 말씀하셨던 평화협정과 관련된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강대국들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개입하는 여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렇게 강대국들에 치여서 약간 중요한 논의에서 배제될 수 네. 있다거나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핵심적인 주요 당사자로서 참여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에서 끌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무엇이냐? 그중 제일 중요한 거는 평화 그리고 번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신한반도 체제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것이 이제 평화 번영을 이어서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셨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에서 평화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상당히 낮아질 수 있고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가 지금 뭐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좀 큰 틀에서 보자면 지금까지 고속 성장을 해왔던 경험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나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여건이나 환경이나 우리의 능력 자체가 사실은 뭐 선진국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미 선진국 대열에 진입을 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뭐 안정적이라면 안정적인데 저성장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밖에서 찾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뭐 블루오션이라면 블루오션일 수 있는 게 거의 북한인데 남북 관계가 빠른 속도로 개선돼 나가고 한반도 문제가 해결돼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강대국이나 돈 많은 나라들이 들어와서 우리보다 먼저 선점해서 막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들은 또 뭐 남북한이 평화를 유지하고 공존하고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도 별로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신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앞으로 우리의 역할 또 남북 관계를 전망해 봤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얘기 나눴습니다. 전현준 우석대학교 초빙 교수, 장철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